우리 이제 끝내자. 20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통보. 아내 윤서진은 그 한마디와 함께 깊은 절벽 아래로 버려졌다. 남편의 눈물과 추모는 모두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위한 완벽한 연기였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살해당한 배신감과 몸을 찢는 추락의 고통 속에서 서진은 죽음 대신 복수를 선택했다. 그녀는 모두가 모르는 이름 정민아가 되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든 남편의 코앞에 나타난다. 살아있기에 유령이 되어야 하는 여자. 그리고 행복한 미망인 행세를 하는 살인자. 이 위험한 함정의 끝에서 과연 누가 절벽 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녀의 복수는 정의가 될까? 또 다른 파멸이 될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날 아침 강도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저는 커피잔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도연이 등산을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결혼 20년 동안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연이 저를 밀어냈죠.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는 제 곁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갑자기 왜? 제 목소리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싱긋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어요. 요즘 기운 없어 보이더라. 공기 좀 마시자. 우리 예전처럼. 예전처럼이라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자주 등산을 했었죠. 산꼭대기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땀 흘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는 걸까요? 알았어.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금방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죠. 토요일 아침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도연은 평소와 달리 직접 김밥을 쌌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잘 먹을게. 제가 말하자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진 않았어요. 차를 타고 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죠. 응, 나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무심히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걱정 마. 모든 건 오늘 끝낼게. 끝낸다고요. 무엇을요?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업무 통화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무거운, 더 심각한 일 같았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였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전방을 보며 대답했죠. 회사 사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결혼 20년 그의 거짓말하는 톤을 모를 리 없죠.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고 말끝을 살짝 흐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또 거짓말을 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만은 이 평화로운 아침만은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 제가 말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등산객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좋잖아. 조용하게 다녀올 수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쌌어요. 이 고요함이, 이 텅 빈 공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올라가자. 도연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등, 익숙한 걸음걸이.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돌계단이 이어졌고 양옆으로 나무가 빼곡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도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힘들면 말해. 도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경치 좋은 곳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모든 건 오늘 끝낼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우리는 절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너머는 아찔한 낭떠러지였어요. 저 아래로 보이는 건 바위와 나무뿐이었죠. 여기 경치 정말 좋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가을 단풍이 장관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 같았죠. 정말 예쁘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제 뒤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죠. 서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저는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우리 이제 끝내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틈도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밀리는 느낌. 아니, 밀린 게 아니라 떠밀린 거였습니다. 난간이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기울었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죠. 도연아! 제 비명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몸이 허공에 떠올랐어요. 중력이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그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뭇가지가 몸을 핥히었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마지막으로 본 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제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어요. 희미한 빛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등이, 팔이, 다리가 모든 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죠. 저는 죽은 걸까요?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아플 리 없죠.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나무 천장이 보였어요. 낡은 목재로 만들어진 오래된 천장이었죠. 여기가 어디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찔렀어요.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어요.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죠.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한지혁입니다. 이 오두막 주인이에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낯선 남자, 낯선 공간. 경계심이 발동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한 사람이 저예요.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제 입가에 갖다 댔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갔죠. 어떻게?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제가 산을 순찰하다가 발견했어요. 절벽 아래 바위틈에 걸려 있더군요. 한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밀었던 순간, 떨어지던 그 순간, 나뭇가지들이 몸을 핥히던 느낌,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혔던 충격. 기적이에요. 한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높이에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뭇가지들이 낙하 속도를 늦춰줬고 운 좋게 바위 사이 덤불에 걸렸죠. 기적이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기적이라니요. 제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습니다. 한지혁은 제 표정을 살폈어요. 사고가 아니었나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쉬세요. 몸 상태가 심각해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온몸에 타박상 투성이에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안 돼요.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한지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왜요?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제발. 제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한지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구조대에서 일했거든요. 구조대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상처를 돌봐줬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두막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표, 미안하다던 그 목소리. 하지만 미안하다면서 왜 밀었을까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던 그 말.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지혁은 하루에 2번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세심했어요. 제가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베개를 받쳐줬고 밤에 악몽을 꾸면 차를 끓여다 줬죠. 왜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한지혁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구조대를 그만뒀어도 그 습관은 남아있나 봐요. 그만뒀다고요. 내 동료를 잃었거든요. 구조 작업 중에. 한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지혁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등산 중 추락한 여성, 시신 미발견. 기사를 클릭하자 도연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는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사랑했는데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진심일 리 없죠. 기사를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멈췄어요. 유족, 보험금 5억 원 청구 예정.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5억. 그 돈 때문이었던 거군요. 도연이 저를 죽이려 한 이유가 이게 당신 얘기인가요?
한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한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살아남은 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달빛이 오두막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겠죠. 경찰 조사도 받았을 겁니다.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를 하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죽은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윤서진은 그날 절벽에서 죽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복수할 사람. 달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윤서진이 아니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 제 몸이었지만 다시 올라온 건 새로운 저였습니다. 도연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깨웠는지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한지혁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죠. 아침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죽을 끓여줬습니다. 저녁엔 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만든 차를 내려줬어요. 구조대에서 배운 거예요.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설명했죠. 산에서 다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아서 응급처치법을 익혔어요. 저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낯선 여자를 구해서 집에 데려다 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봐주다니. 한지혁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한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5년 전 눈사태가 났었죠. 등산객 3명이 갇혔어요. 저는 팀을 이끌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2명은 살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1명 젊은 여자였는데 제 손이 닿기 직전에 눈더미에 묻혔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시신도 못 찾았죠. 그 일 이후로 구조대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지혁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발견했어요. 절벽 아래 바위틈에서 죽어가고 있는 당신을요. 그 순간 생각했죠. 이번엔 꼭 살려야겠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지혁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도연이 있겠죠.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보험금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손이 창틀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어요. 살아야 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한지혁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또 기사가 났어요.
그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일면에 도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잃은 남편, 절규하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추모식을 열었다고 했어요. 제 사진을 앞에 놓고 조문객들을 맞았다는 겁니다. 참 잘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복수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죽은 사람의 마지막 정리. 한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신분증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죠. 알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 거예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도연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한지혁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으니까요. 제 눈에서 온화함은 사라지고 냉기만 남았다는 걸요. 사람은 죽을 뻔하면 변하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오두막 주변을 산책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한지혁은 제게 운동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력을 키워야 해요.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스쿼트를 했어요. 팔굽혀펴기도 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강해지는 제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예요? 한지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새 이름, 새 신분으로요. 어떻게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한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요. 불법인가요? 법의 회색지대예요. 한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걸요. 일주일 후 한지혁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사진 찍을게요. 그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머리색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렌즈 끼세요. 외모를 최대한 바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혁이 머리 염색약을 사왔어요. 갈색으로 할까요? 아니요. 저는 검은색 염색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염색을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잘랐고 검은 머리에 갈색 렌즈를 낀 모습은 윤서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네요.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뚫어지게 봤어요. 맞아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며칠 후 새 신분증이 도착했습니다. 정민아. 그게 제 새 이름이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사진. 하지만 이제 이게 저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작은 마을로 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리고요. 살면서 기다릴 거예요. 도연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지혁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조심하세요. 복수는 양날의 검이에요. 알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되돌릴 수 없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48년을 그 이름으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절벽 아래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새벽녘 저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한지혁이 배웅했어요. 연락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가요, 정민아 씨.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어색했지만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아침 안개가 자욱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도현, 기다려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낡은 건물 3층, 좁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한지혁이 생활비를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죠.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요. 그의 따뜻함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 꼭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정민아라는 이름으로요. 미나 씨, 웃는 게 참 예쁘네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웃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을 쳤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종된 아내 찾기 위해 사비 털어 수색대 고용. 한 달째 아내 기다리는 남편의 눈물. 도연은 여전히 슬픔에 빠진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참 잘하네요.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때 새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씨 사망 추정, 보험금 지급 절차 개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실종 한 달이 지난 윤서진 씨에 대해 보험사 측은 사망 추정 절차를 시작했다. 유족인 남편 강도연 씨는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보험사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락 정황과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5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신문을 뒤졌어요. 도연 관련 기사를 모두 스크랩했습니다. 사진도 저장했죠. 한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 윤서진 씨 추모식, 이번 주 토요일 개최. 추모식이라니요. 제 추모식을요. 저는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장례식장이었어요. 도연이 직접 준비했다고 했죠. 강도연 씨는 아내를 위해 성대한 추모식을 준비 중이다. 지인들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으며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대한 추모식이라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을 위해서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입고 서울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렸죠.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선글라스도 꼈죠. 최대한 얼굴을 가렸어요. 조심스럽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2년 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을 믿었고
사랑했던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없습니다. 식장 안은 하얀 국화로 가득했어요. 조문객들이 제 사진 앞에서 묵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도연이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아카데미상감이겠네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 옆에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행 사진들, 일상의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슬픈 멜로디였죠. 서진이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남을 배려하고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죠. 제 곁에서 20년을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흐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죠. 거짓말쟁이.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제 사진을 향해 절을 했어요. 조문객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역겹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그때 누군가 식장에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여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추모시 끝났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 오빠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 아내 잃고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근데 이제 보험금 나오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대. 조금만 더 기다리래. 여자는 신이 난 듯 웃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이 저를 죽이려 한 이유가요. 보험금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자와 시작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도연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를 죽였어야 했어요. 확실하게요. 하지만 도연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었죠. 그게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곧 마지막 실수가 될 거예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요. 도연과 그 여자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며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도연 씨.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길 차례입니다. 추모식 이후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연은 저를 제거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업이요. 네. 펜션이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 지역에 펜션을 차리려고요. 도연이 찾아올 만한 곳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알아보지 못하게 완벽하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겁니다. 한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펜션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요. 한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투자예요. 당신의 새 출발에 투자하는 거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요?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행복해지세요. 한지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영과 제가 자주 가던 산 근처 마을에 작은 펜션을 마련했어요. 2층짜리 건물에 객실이 5개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한지혁이 직접 와서 도와줬죠. 여기 괜찮네요. 한지혁이 망치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전망도 좋고 조용하고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저는 붓을 움직였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벽을 덮었어요. 펜션 이름은 정했어요. 뭔데요? 새벽 펜션. 한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이요. 네.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 오는 게 새벽이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혁도 따라 웃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펜션을 오픈한 첫날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제 시작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일주일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밝게 대답했어요. 여기 전망 좋다고 해서 왔어요. 객실에서 보면 더 아름다워요. 저는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지혁이 선물한 와인이었어요.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죠. 건배. 저는 빈 공간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죽은 윤서진에게일까요? 아니면 새로 태어난 정민아에게일까요?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씁쓸했지만 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온라인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친절해요. 전망이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깨끗해요. 저는 모든 리뷰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죠. 낮엔 손님을 맞이하고 밤엔 도연을 조사했어요. 노트북으로 그의 SNS를 추적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슬픔에 잠긴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모식에서 봤던 그 여자의 SNS도 찾았습니다. 최미라라는 이름이었어요. 35살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라의 게시물을 보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사진을 자주 올렸어요. 맛집 사진도 많았죠. 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남자 손이 살짝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너머로 찍은 커피 사진이었는데 건너편에 남자 손이 보였죠. 그 손목에 찬 시계를 저는 알아봤습니다. 도연의 시계였어요. 제가 결혼 10주년 때 선물한 시계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계였어요. 바보 같으니 중얼거렸습니다. 조심성도 없이 사진을 올리다니요. 댓글을 봤습니다. 미라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남친이랑 데이트 중이네. 손만 봐도 멋있어 보여. 미라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참아야 합니다. 아직은요. 어느 날 밤 한지혁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그가 맥주를 들고 왔어요. 우리는 펜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요. 손님도 늘고 있고요. 좋네요. 한지혁이 맥주캔을 땄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어요. 복수는요, 여전히 할 거예요. 한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을 올려다봤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했잖아요. 정리든 복수든 위험해요. 알아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한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죠. 정말 하실 거예요. 한참 만에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를 죽이려 한 대가를요. 어떻게 할 건데요? 기다릴 거예요. 도연이 방심할 때까지요.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의 무게를 잊은 채 잠들어요. 도연도 그럴 거예요. 한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고마워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지혁은 가만히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도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저를 죽이지 못한 걸요. 미풍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정의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내야 할 일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끝낼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펜션은 이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죠. 저는 완벽한 펜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예약 문의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맺혔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말 2인 1박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조용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약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짧고 정중한 답장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오타를 3번이나 고쳤죠. 예약이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도연이 온다는 거였어요. 최미라와 함께요. 저는 한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왔어요. 누가요? 도연이요. 예약했어요. 한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요? 네. 일주일 후에 와요. 괜찮겠어요. 한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다시 정돈했어요. 더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법도 바꿨죠. 윤서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연이 절대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어요. 객실도 점검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준비했어요. 침구를 새 것으로 바꾸고 꽃도 놓았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약을 구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한지혁이 구해준 거였죠. 이거 위험해요. 한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알아요. 정말 할 거예요. 해야 해요. 저는 약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연이 깊이 잠들어야 해요. 그래야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지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럴게요. 금요일 오후 차 한 대가 펜션 앞에 섰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내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남편이 아니죠. 저를 죽이려 한 살인자였어요. 도연은 여전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최미라였어요. 그녀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도연의 팔을 끼웠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되뇌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높였어요. 윤서진과는 다른 목소리였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강도연 고객님이시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아봤을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냥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방 상태 괜찮죠? 물론이에요. 최고의 객실을 준비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미라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저는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도연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저를 밀었던 거예요. 절벽 아래로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소를 유지했죠. 2층 201호실이에요. 전망이 가장 좋은 방이죠. 고마워요. 도연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곧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와인을 권했어요. 서비스예요. 특별한 손님들께 드리는 거죠.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저는 와인 2병을 내줬어요. 한 병은 일반 와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병은요. 그 병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제가 놀랄 정도로요. 밤 10시 저는 2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201호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과 미라의 목소리였죠. 이 와인 정말 맛있다.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한 잔 더 마실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오빠,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자주 이런 여행 다니자. 응,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자유롭다는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겠죠. 1시간 후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스터키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2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안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죠.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도연을 내려다봤죠. 사람은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잊은 채 잠들어요.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면제가 제대로 효과를 본 거예요. 저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죠. 보험금 지급 완료 예정. 다음 주 월요일 입금.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도연의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거기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미라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죠. 서진이 문제는 해결됐어.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어. 보험금 나오면 같이 새 집 구하자. 모든 걸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미라의 가방도 뒤졌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찾았죠. 역시 증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곧 부자 될 것 같아. 오빠 보험금 나오면 반 나눠 받기로 했어.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겹네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복도에 선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요. 증거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미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8시 경찰차 2대가 펜션 앞에 섰습니다. 형사 4명이 내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중년의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민아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층 201호에 투숙객이 있어요. 강도현과 최미라라는 사람들이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6개월 전 자기 아내를 살해하려 했어요.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캡처한 모든 자료를 담아둔 거였죠. 여기 그들의 대화 기록이 있어요. 보험금 관련 내용도요.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일단 본인 확인부터 하죠. 지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는 마스터키를 건넸어요. 수면제를 먹여서 아직 깨지 않았을 거예요.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면제요. 네, 제가 먹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불법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죠. 형사들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강도현 씨, 진정하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했다고? 도연이 소리쳤어요. 발소리가 계단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형사들이 도연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당신이 신고한 거야. 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형사들이 막았죠.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도연 씨,
당신이 6개월 전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도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윤서진 씨요. 기억나시죠? 제 말에 도연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너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예요, 도연 씨. 윤서진.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죽었어. 내가 직접. 밀었죠. 절벽 아래로요. 제 목소리엔 도끼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당신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요.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럴 수가. 믿기지 않죠.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험금은 잘 받으셨나요? 아, 아직 못 받으셨구나. 다음 주에 받기로 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 당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죠.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미라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요. 보험금 나누기로 한 것도 다 알아요. 미라가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미라 씨, 제가 그녀를 봤습니다. 보험금 사기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으실 거예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보험금 반 나눠받기로 했다던데요. 제 말에 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도연은 저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당신이 죽였어요. 절벽에서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지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한지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방송국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윤서진 씨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요. 남편이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배신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네.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됐죠. 도연은 구속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어요. 미라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도연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증언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2024년 10월 12일 남편 강도연은 저를 등산에 데려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저를 밀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휴대폰 기록, 메시지, 이메일.
모든 게 도연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최미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요. 법정을 나서는데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그가 불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해 안 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후에 나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하얀 눈이 펜션을 덮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죠. 제 이야기를 알고도, 아니,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이 왔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진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지혁이 펜션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가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커피 드릴까요? 좋죠.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눈 덮인 산이 한눈에 보였어요. 요즘 어때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평화로워요. 처음으로요. 좋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많이 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저를 구해줬잖아요. 절벽 아래에서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한지혁은 눈 내리는 산을 바라봤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당신을 구하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5년 전 구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구하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혁이 저를 봤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어요. 다음 주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기로요. 한지혁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끝내야 할 일이니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젠요. 저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 산으로요. 6개월 전 제가 떨어졌던 그 절벽으로요. 등산로는 여전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그 절벽이 보였습니다. 난간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를 지키지 못했던 그 난간이요. 저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바위와 나무들이 보였죠. 저기서 제가 떨어졌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그리고 밀리던 느낌,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저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윤서진의 결혼 반지였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죠.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안녕히. 저는 반지를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공중에서 반짝이다가 사라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로요. 무언가가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배낭에서 다른 걸 꺼냈습니다. 새 등산 지팡이였어요. 한지혁이 선물한 거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튼튼한 지팡이였어요. 손잡이 부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길의 다른 시작. 저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맞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윤서진은 여기서 끝났지만 정민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단단히 잡았어요. 당신은 저를 버렸지만 절벽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찾았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절벽에서 멀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어요. 등산로를 내려오는데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게 해준 운명에게일까요? 살아남아서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제 차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어요. 백미러로 산을 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절벽이 있겠죠. 안녕.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서진에게,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게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한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혁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어요. 한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덮어줬어요. 추워요. 괜찮아요.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말없이 별을 봤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한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펜션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요. 저는 한지혁을 봤습니다. 살고 싶어요. 진짜로요. 매일매일을요. 한지혁이 미소 지었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마워요.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긴 꼬리를 그으며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는요. 눈을 떴을 때 한지혁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한지혁도 웃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담요를 더 여미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제는 살아갈 차례예요. 진짜 제 인생을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 제 몸이었지만 다시 올라온 건 새로운 저였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저요. 그리고 이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